오신몽 하드보일드 느와르 장편 소설 대련 이화 흑사회 이 다시 아성은 묘족이었다. 어느 남방의 외딴 마을 진흙벽으로 된 움막에 살던 무속인의 아들이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성은 그 나름의 평온과 따스함 속에서 자랐다. 말수가 적은 홀어머니는 매일 같이 향 냄새 속에서 신과 대화를 나눴고 7살 위의 누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았다. 아성은 누이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고 비 오는 날엔 세 식구가 서로를 감싸며 누이의 자작한 노랫소리에 잠들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은 너무 쉽게 부서졌다. 문화혁명의 잔재가 남아 묘족을 차별하고 무속인을 미신으로 몰아붙이던 공산당의 정책은 그 외딴 마을까지 잔혹하게 닿았다. 어느 날 밤 홍위군들이 마을을 급습했다. 향 냄새 대신 피 비린내가 움막을 덮었고 어린 아성의 눈앞에서 어머니는 짓밟혀 죽었다. 누이는 홍위군들이 끌고 가 욕보였고 아성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날 이후 아성과 누이는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낯선 도시 대련. 낡고 썩은 골목 틈에서 구걸로 연명하며 바닥을 기었다. 그러나 누이는 끝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다. 홍위군의 강간으로 임신한 그녀는 폐건물 한켠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아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이 아이, 원한 아이는 아니야. 하지만 엄마라는 말 들어보고 싶었어. 꼭 잘 키워줘. 아성은 그 핏덩어리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목이 터지게 울부짖었다. 그날 그는 세상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다. 누이의 부탁을 지켜야 했고 이 썩은 세상을 찢어발겨야 했다. 가족도 신분도 미래도 없는 그는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과 얽혔다.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이든 했다. 점점 더 독해졌고 거칠어졌으며 무엇보다 주도면 미래졌다. 본디 무속인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범상치 않은 감각과 기운으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데 능했다. 누구는 그가 보는 시선을 피했고 누구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다. 그는 귀신같이 점을 치고 도움이 될 자는 품었으며 걸림돌이 될 자는 주저없이 제거했다. 그의 이런 능력은 곧 흑사회 회장의 눈에 들었다. 회장은 아성의 이면에 깃든 피의 기운과 치밀함을 꿰뚫어 보았고 마침내 그에게 대련 전체를 맡겼다. 하지만 아성은 결코 충복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엔 여전히 아니 더욱더 검붉게 타오르는 증오가 있었다. 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상, 어머니를 짓밟은 체제, 사랑이라는 이름조차 뺏어간 신. 그는 그 모든 것에 칼을 갈고 있었다. 그가 몸담은 세계는 점점 더 피를 요구했다. 그 몸에 서린 신의 기운은 복수를 멈추게 두지 않았다. 아성은 그렇게 신도 인간도 아닌 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회장은커녕 입가에 짠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철제의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과장된 억양으로 흘러들었다. 아이고 이사님, 쇳내 아들이 뭐라고 그리도 많은 경력금을. 이 무슨 하회와 같은 은혜이옵니까? 문틈 사이로 삐죽 내민 얼굴에 넉살 좋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재영이었다. 모니터에 집중하던 철제는 이를 물며 그를 흘겨봤다. 미친 새끼. 또 지랄이네.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찌푸렸지만 말끝엔 웃음기가 살짝 묻어 있었다. 재영은 익살스레 허리를 굽히고 연기하듯 계속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이사님의 깊은 은덕 덕에 좋은 날 받아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순산 예정일이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철제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며 시큰둥하게 쏘아 붙였다. 그 돈 내가 준 거 아니다. 다들 십시일반 모은 거 전달만 한 거야. 참고로 나는 한 푼도 안 냈어. 그 말에 재영은 딱딱한 얼굴로 정색했다. 이런 방자한 놈을 보았나.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개냐.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어내어 주리를 틀라. 예이. 문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 장단을 맞춰 대답했다. 익숙한 동료의 목소리였다. 그 광경에 철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야, 저 새끼 방에 TV 떼버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대장금을 얼마나 본 거야. 진짜 미친 새끼.
하긴 여기서 볼 게 그거밖에 더 있냐. 집안은 매번 이런 식의 웃음으로 차올랐고 그들에게 고민 따위는 없었다. 며칠 뒤 재영은 둘째 출산일을 앞두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다. 사이트 직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적지 않은 축하금을 준비했고 철재와 성민은 따로 봉투를 내밀며 큰 돈을 건넸다. 재영은 비자 갱신이 필요한 직원 몇 명과 함께 출국했고 철재를 비롯한 나머지 인원은 그들이 돌아온 뒤 교대로 나갈 예정이었다. 서울의 늦겨울 공기는 대련보다 훨씬 매서웠지만 집 앞에서 만삭의 몸으로 자신을 반기는 유진을 보는 순간 재영은 마음 깊은 곳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딸은 뛰어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고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며칠 후 유진은 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예정된 수술을 통해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기는 유진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를 지녔고 재영은 조심스럽게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몇 번이고 딸과 함께 신생아실 밖 유리창에 붙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재영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진 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중국에 안 가면 안 돼? 재영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아기의 볼을 매만지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번에 들어가면 철재한테 얘기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미 재영은 대련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돈은 충분했다. 아니 충분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동료들 대부분은 미혼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먼 존재로 여겼지만 재영에게 가족은 늘 살아있는 책임이었다. 그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어딘가 허전했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아기의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던 그 밤 재영은 조심스레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아들이랑 붙어 다니면서 맨날 놀아줄게. 그 옆에서 유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한 가족의 소박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홍매이에서 멀지 않은 해변, 이른 아침 산책과 낚시를 즐기던 인파가 한 여자의 비명에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곧 공안들이 도착해 군중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끔찍한 형상이 남겨져 있었다. 시체였다. 정확히는 앉은 채로 죽은 사람의 몸이었다. 머리 한가운데서부터 가슴까지 날카롭게 갈라진 상처가 붉은 입을 벌린 듯 피가 굳어져 있었고 벌어진 몸통 사이로 끈적한 내장이 흘러나와 모래 위에 물결처럼 번져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핏물이 반짝이며 마치 모래사장 위에 핀 한 송이 거대한 붉은 꽃 같았다. 그 잔혹한 광경 앞에서 몇몇 젊은 공안은 비명을 지르듯 구토하며 물러났고 노쇠한 한 공안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8번째 꽃. 대련 공안국은 즉시 비상이 걸렸다. 지금껏 벌어진 사건은 모두 외진 폐공장, 야산 같은 음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엔 달랐다. 인파가 붐비는 해변 한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시신이 전시되다시피 놓여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시내 곳곳엔 기이한 왜곡과 두려움이 깃들었다. 누군가는 이 살인자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한국에서 망명이 따라왔다는 괴담을 떠들어댔다. 도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재영 일행이 머무는 숙소의 식탁 위까지 날아들었다. 같은 시각 중경 외곽의 호화로운 별장. 담장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사이로 바람이 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정원 깊숙한 곳, 단아한 찻상이 놓인 정자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은 중년의 남자. 고운 실루엣에 곤색 장삼을 걸친 그는 느긋한 자세로 등받이에 기대차를 홀짝였다. 반대편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등을 단 한 번도 기대지 않았고 두 손을 단정히 가지런히 모은 채 격식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엔 오직 차양만이 잔잔히 떠돌았다. 아내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요? 중년의 남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낮게 숙이며 대답했다. 예. 관련자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 남자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러나 입꼬리는 오히려 부드럽게 올라갔다. 암캐 같은 년, 양놈이랑 붙어 먹다니. 욕설은 낮고 느릿했지만 그 안에는 토끼가 서려 있었다. 노인은 다시 눈을 내려 깎듯이 침묵했고 한참을 머금은 정적 끝에 조심스레 화제를 돌렸다. 태자께서 염려하시는 달엔의 일은? 그러나 태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담담히 말했다. 놔두시오. 어차피 현 시장은 숙청 대상이오. 그쪽이 시끄러울수록 베이징의 시선을 잡아둘 수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찻잔 가장자리를 느긋하게 문질렀다. 말이 끊기자 노인이 맥을 이어붙였다. 아가씨의 소재는 지금 수소문 중입니다. 그 아나운서라는 놈은 이미 족쳐놨습니다. 사모님께서 꼭꼭 숨겨놨겠지만 베이징을 모조리 뒤지고 있습니다. 태자는 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오. 내 아이를 가진 몸이니 각별히 조심해 주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위계는 분명했다. 회장이라 불린 노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정자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가 떠난 자리엔 매화향과 차향, 그리고 맑은 하늘빛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클라우드 펀드 텀블벅에서 대련을 후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